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2026년 지방직 8급 공무원 임용시험 간호직 간호관리 총평 및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지역사회 간호학 시험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지역사회 간호학은 약간의 지역적인 문제, 한두 문제 정도, 물론 그것도 언급을 했던 문제지만 그래서 이제 중하라고 했는데 간호관리는 정말 쉬웠어요. 그쵸? 여러분들 아마 문제 풀어보신 분들 다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나오면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할 필요가 있었을까? 막 이러면서 약간 허무해하는 학생분들도 있으셨는데 시험 끝나자마자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가채점을 했는데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다. 있을 것 같다. 나중에 최합 소식 전해드리겠다. 뭐 이러면서 개인적으로 연락 많이 오셨는데 저도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어쨌든 전공 문제가 굉장히 이번에 쉬웠다는 학생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물론 약간 조금 실수하신 분들이나 어렵다고 느끼셨던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좀 쉽게 많이 출제가 됐었던 것 같아요. 특히 간호관리는 아주 쉽게 출제가 됐고 또 여러분들 제가 법령 문제 정리하면서 그 간호사의 간호법에서 지정하는 간호사의 역할 간호사의 업무 영역 요것도 마지막에 제가 강조하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 문제도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뭐 그 문제 말고도 제가 적중률 100%라고 그랬는데 모두 제가 강조하고 얘기했던 문제들 동형 모의고사에서 풀었던 문제 또는 단원별 기출 문제라든가 기본 이론 문제에서 다 다뤘던 문제들이 다 출제가 고맙게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만점 맞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기분이 되게 저도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보시면 각각 문항수에 따른 출제 범위하고 적중 현황인데 쭉 보시면은 골고루 출제가 됐어요. 인적자원관리, 특히 보상관리에 대한 문제, 간호관리의 법적 의무와 책임, 간호윤리, 통제, 지휘, 기획, 이런 것들 다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골고루 문제가 출제가 됐고 결론적으로 보시면 여기 보시면 다 적중됐죠. 다 제가 언급했던 문제들이고 보시면은 결과적으로 출제 분포들을 보시면 간호관리 이론에서 3문항, 기획에서 2문항, 조직에서 3문항, 인적자원관리에서 2문항, 지휘에서 3문항, 통제에서 1문항, 간호단위 관리에서 2문항, 간호서비스 이번에는 간호서비스 마케팅에서는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간호법에서 하나 출제됐고 간호윤리에서 한 문제, 법적 의무와 책임에서 2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 문제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임금체계는 인적자원관리의 보상체계에 해당이 되는 거죠. 보상체계 운영이 쉬우나 유능한 전문 인력의 확보가 어렵다. 구성원의 근속 연수, 학력, 연령 등을 고려해서 임금을 결정한다. 뭘까요?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호봉수가 올라가는 연공급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성과급은 뭐예요? 개인의 어떤 기여도 공헌도에 따라서 개인의 성과에 따라서 책정되는 거죠. 그래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가 좋은 급여 체계죠. 직무급은 뭘까? 동일한 직무에 동일한 임금을 준다라는 철칙에 의해서 책정이 되는 그런 급여 체계죠. 그래서 직무 중심이에요. 직무의 곤란도라든가 직무의 책임도에 따라서 급여가 책정되는 거고 직능급은 뭘까? 얘는 연공급 플러스 직무급을 절충한 형태가 바로 직능급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2번으로 하시면 되겠죠?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환자의 권리는 이것도 너무 쉽죠? 그쵸? 담당 의사와 간호사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한 권리를 가진다. 뭐예요? 알 권리 및 자기 결정권이죠. 그래서 의료진은 충분히 설명을 해서 알도록 하고 그래서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그 알 권리를 기반으로 해서 자기가 환자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바로 의료진의 임무죠. 책임이죠. 여기서 정답은 3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생명윤리에서 신의의 규칙에 해당하는 것은? 자, 여러분들 우리 신의의 규칙은 뭐예요? 생명윤리 규칙에 해당이 돼. 생명윤리 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생명윤리 원칙의 하위 개념이에요. 세 개가 있어. 정의의 규칙, 여기 신의의 규칙, 성실의 규칙, 이 세 가지가 있죠. 정의의 규칙은 어떠한 경우라도 거짓을 말하면 안 된다. 신의의 규칙은 뭘까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신의의 규칙은 바로 이거죠. 간호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유지하기, 환자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는 거. 이거는 신의의 규칙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이고. 성실은 뭘까? 우리 환자와 의료진과는 계약 관계에 있죠. 그래서 그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 계약에 따른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거죠. 수행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성실의 규칙입니다. 생명윤리 규칙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정답은 3번. 4번. 병동에서 월별로 낙상 발생 건수의 추이를 파악하고자 할 때, 여기서 이게 핵심 내용이 추이를 파악하고자 한대. 적합한 질량상 활동 도구는. 자, 여러분들 우리 업무에 경향이라든가 주기 또는 변화, 업무의 경향이라든가 주기라든가 변화,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차트가 바로 뭘까요? 런 차트죠. 정답은 1번. 혹시라도 선지에 관리도가 나왔으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관리도는 뭐예요? 런 차트 플러스 관리 상한선과 관리 하한선이 합쳐진 게 관리 차트죠. 여기서 정답은 런 차트라고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요 내용 다 보셨을 거예요. 인과관계도는 이런 거죠.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한 요인을 찾아내고 규명하여 도식화함으로써 근본 원인을 더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거. 우리 왜 물고기 그림으로, 물고기 모양으로 했던 거. 그래서 피시본 다이아그램이라고도 하는 거. 인과관계도 또는 원인관계도라고 하는 거. 흐름도는 플로우 차트라고 해요. 특정 업무 과정에 필요한 모든 단계를 도표로 표시한 거고. 히스토그램은 뭐예요? 특정한 측정의 빈도와 비율 등을 막대 그래프로 나타낸 도구. 즉 뭐예요? 막대 그래프와 꺾은 선 그래프가 합쳐진 거. 이게 히스토그램이고요. 죄송해요. 파레토 차트가 그거고, 히스토그램은 그냥 막대 그래프만 있는 거죠. 특정 그 빈도와 비율만 나타내는 거 막대 그래프로 이게 히스토그램이고, 파레토 차트가 조금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막대 그래프와 꺾은 선 그래프를 합쳐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막대 그래프의 상대 빈도나 크기, 그리고 개선 가능성이 높은 문제에 노력에 초점을 맞추는데 목적이 있는 게 파레토 차트죠. 중요한 문제, 핵심이 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게 파레토 차트고, 런 차트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업무의 흐름이나 경향을 조사. 경향이라고 하는 게 추이를 파악한다라는 말하고 유사한 의미겠죠. 관리도는 변이와 원인을 조사함으로써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조절하여 이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관리도. 즉 뭐냐면 요거의 중요한 거는 런 차트에 뭘 추가한 거야? 관리 상한선과 관리 하한선이 합쳐진 거. 요 관리도를 그대로 그 도표를 제시를 하고 이게 어떤 질관리 분석 도구냐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재작년에 출제가 됐습니다. 네, 올해는 런 차트가 출제가 됐지만, 그래서 보통 이렇게 질관리 분석 도구는 그림을 그려놓고, 그림을 제시하고, 도표를 제시하고, 표를 제시하고, 이게 어떤 분석 도구냐라고 묻는 문제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는, 빈출되는 문제 유형이에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그냥 평균값만 있죠. 관리 상한선, 관리 하한선 없이 평균값만 있고, 꺾은 선 그래프로 어떤 업무의 경향, 추이, 주기 이런 것들을 파악한 거. 요게 바로 뭐예요? 런 차트예요. 요게 바로 관리 상한, 관리 하한이 있고 평균이 있고 이게 바로 뭐예요? 관리도. 아까 얘기했던 관리도죠. 자, 5번 보겠습니다. 네. 스바가 나왔네요. 스바. 네, 스바도 아주 자주 출제가 되죠. 의사소통 방법의 스바.
간호사가 K의사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스바의 단계는 굉장히 쉽게 나왔어. 딱 봐도 권고잖아. 레코멘데이션이잖아. 그치? 환자에게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진통제를 좀 더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환자 상태를 확인하러 병실로 와주시거나 진통제를 처방해 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권고. 그러니까 보고하는 사람의 어떤 추가 권고라든가 제안, 뭐 이런 것들, 뭐 조언, 이런 것들이 바로 권고죠. 레코멘데이션 말 그대로.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지금 권고하고 있잖아요. 시츄에이션은 뭐예요? 문제 발생에 대한 간략한 진술이에요. 배경이라고 하는 건 문제 발생의 영향 요인. 예를 들면 뭐 언제 수술을 했고 진단명이 뭐고 과거력이 어떻고 수술을 언제 했고 뭐 이런 것들이 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어떤 백그라운드. 이게 배경이죠. 사정은 사정한 내용이에요. 중재 내용, 바이탈 사인 체크한 내용이라든가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상태라든가 의식 상태가 어떤지 사정 내용, 말 그대로 그게 사정 내용이죠. 스파 문제는 자주 나오니까 뭐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정답은 4번. 아유, 이것도 너무 쉽게 나왔지. 엘더퍼, ERG 뭐야? E, 이그지스턴스, 존재 욕구. R, 릴레이티드니스, 관계 욕구. G, 그로스 뭐예요? 성장 욕구. 아닌 거 뭐예요? 소속 욕구만? 아니네. 소속 욕구는 뭐죠? 우리 매슬로우 욕구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우리를 뭘로 알고 이렇게. 네, 동기부여 문제도 매년 나와요, 여러분들. 근데 올해는 너무 쉽게 나왔네요. 그쵸? 네, 엘더퍼의 ERG 이론은 다 알다시피 내용 이론 중에 하나죠. 7번. 다음에 설명하는 기획의 원칙도 매년 나와요,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아주 돌아가면서. 중복되지도 않게 돌아가면서 해마다 나와. 이번엔 탄력성의 원칙이 나왔어. 정답 2번이에요. 변동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고 하부 집행기관이 창의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융통성 있게 해야 한다. 네, 탄력성의 원칙이야. 필요성의 원칙은 뭘까? 기획을 세울 때 어떤 근거가 필요해.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하고 반드시 필요성에 입각해서 기획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균형성의 원칙은 어떤 다른 업무나 다른 기획들과 서로 균형을 맞춰야 되고 또는 중요한 제반 조건들 사이에서도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요게 굉장히 많이 출제가 돼. 이게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출제됐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아주 많이 출제돼. 포괄성의 원칙은 뭐예요? 어떤 여러 자원, 인적 자원, 뭐 인력, 시설, 장비, 예산 등 이런 모든 제반 조건들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부족함으로 인해서 얘네들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포괄적으로 사전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바로 포괄성의 원칙이에요. 저거 아주 자주 출제돼. 네, 이번엔 탄력성의 원칙이 출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다 알아둬야 돼요. 네, 기획의 특성은 네, 매번 나옵니다. 정답은 2번. 8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평가 유형은 요거 조금 헷갈리셔. 이거 아니구나. 네. 요거는 뭐 딱 봐도 목표 MBO죠. 여기 보시면 간호관리자와 간호사가 함께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한대. MBO가 뭐예요? 상급자, 하급자가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또 함께 목표를 수립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평가를 하고. 이런 거잖아요. 막 인볼브 시키는 거. 그렇게 해서 굉장히 자기 효능감도 높이고 되게 동기부여도 되고 이런 거잖아요. 정답은 1번 목표관리법이겠죠. 근데 이제 목표관리법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단점이 또 되게 한동안 좀 출제가 됐었죠. 목표관리법의 단점은 어떤 거예요? 양적인 단기 목표만 세울 수 있다라는, 수립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좀 단점이죠. 그러니까 너무 단기 목표면 획기적인 변화를 추구할 수는 없어. 그쵸? 너무 단기다 보니까. 또는 너무 양적인 목표만 세우다 보면은 어때요? 질적인 목표를 좀 도외시할 수 있겠죠?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거 얘기했습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9번. 간호사가 병동 순회 도중 복도 화장실 쪽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우리 간호단위 관리에서
안전관리 중에 화재가 나왔어. 제가 이거 설명했었죠. 화재 관리에서 3가지 단계가 있다고 그랬어. 가장 먼저 뭐라 그랬죠? 신고 또는 전파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소화기로 간단하게 불을 끄든가 아니면은 산소 이렇게 열려 있는 거 있다면은 산소를 다 잠그든가 이런 소화 단계. 그 다음에 이동, 피난을 유도해야 돼. 피난, 이동을 유도해야 돼. 여기 보시면 뭐 보행이 가능한 환자를 어쩌고 저쩌고, 보호자 방문객을 뭐 어쩌고 저쩌고, 중환자를 어쩌고 저쩌고, 얘는 다 3단계에 해당되는 이동 유도, 피난 유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우선순위가 있긴 하지만 중환자부터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거동이 가능한 사람부터 이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거 다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제일 먼저 단계는 전체적인 프레임으로 봤을 때는 신고, 전파를 먼저 하고 그리고 소화, 그 다음에 피난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어떻게? 신고, 전파, 불이다 해야지 뭐. 그쵸? 그래서 소화전을 울리고. 그쵸?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하셔야 되겠죠. 길리스 아주 많이 나오죠. 길리스의 체계론적 관점에서 간호관리 과정의 산출에 해당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길리스 우리가 항상 체계 이론이다 그럼 뭐예요? 투입해서 변환 과정, 전환 과정을 거쳐서 산출물이 나오는 게 항상 체계 이론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예요? 투입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전환 또는 변환 과정이 있고 산출 과정이 있겠죠. 우리 투입 단계는 뭔가를 투입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간호사 측면에서 투입을 한다면은 어떤 간호사의 기술, 훈련, 뭐 지식, 경력 뭐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겠죠. 업무량, 간호사의 업무량 이런 거. 소비자 쪽에 투입이라고 한다면 환자의 중증도라든가 환자 분류 체계 뭐 이런 것들, 환자의 간호 요구도 이런 게 해당이 되겠죠. 전환이 뭐예요? 간호 관리 과정이에요. 간호 관리 과정이 뭐야? 기조 인지통. 그쵸? 기조 인지 통이잖아. 그쵸?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 이거잖아요. 요거에 해당되는 건 다 전환입니다. 간호 관리 과정에 해당이 돼. 그래 결과적으로 이렇게 투입하고 전환해서 얻은 게 뭐예요? 간호사 측면에서 보면은 어떤 이직률이 높은지 아니면 만족도가 직무 만족도가 높은지 뭐 이런 거 이직률, 퇴직률 또는 직무 만족도 이런 거. 환자 쪽으로 보면은 환자 어떤 질병 수준, 건강 수준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유병률, 이완율, 뭐 재원 일수 또는 환자 만족도 이런 게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다 배웠습니다. 길리스 많이 나오죠. 길리스의 체계론적 관점. 그럼 여기서 산출에 해당되는 거 뭘까? 자, 재무관리래요. 이거는 재무관리는 뭐에 해당돼? 기획 단계에 해당되니까 이거는 전환이네. 그치? 간호관리 과정의 하나니까. 그쵸? 재무관리는 기획입니다. 전환 해당이 돼요. 갈등 관리는 뭘까? 이건 지위에 해당이 되잖아요. 갈등 관리, 동기부여, 자기주장 행동 이런 거, 주장 행동 이런 거 다 지위에 해당이 돼. 그러니까 이것도 전환 과정이네. 그치? 간호관리 과정이니까. 동기부여 역시 지위예요. 전환 과정. 직무 만족 뭐예요? 이거는 산출에 해당이 되죠. 특히 생산자 측 산출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래서 조금 더 깊게 공부하면 우리 공부했지만 소비자, 의료 소비자 측 투입인지 생산자 측 투입인지 또는 소비자 측 산출인지 생산자 측 산출인지 이것까지 다 우리 구분해서 공부했어 사실은. 어쨌든 여기서 산출에 해당되는 거는 직무만족. 정답은 4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 간호전달체계 방법 중 기능적 간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펑셔널 간호, 기능적 간호는 여러분들 다 알죠? 굉장히 효율성과 생산성을 중시한 우리 행정 조직관리 이론에 어떤 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바로 테일러의 과학관리론에 해당되는 아주 생산성, 분업화 이런 걸 중요시하고 효율성에 기초해서 빨리빨리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데 어때요? 환자도 그렇고 간호사도 그렇고 만족도는 좀 떨어지죠. 시간 동작만 계산해서 일은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지만
어때요? 굉장히 네, 만족도는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다. 전인 간호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분업화가 아주 잘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효율성 기초에서 각 간호사는 특정한 업무를 분담받아 간호를 제공한다. 전인적 간호를 위해 전문 인력과 비전문 인력이 함께 참여하는 뭘까? 팀 간호죠. 팀 간호의 특징은 뭐예요? 전인적 간호도 하고 싶어. 그런데 효율성도 놓치고 싶지 않아. 두 가지를 합쳐놓은 거야. 기능적 간호와 네, 우리 사례 간호 아시죠? 사례 방법 있죠? 사례 방법. 사례 관리가 아니라 사례 방법 간호. 네, 사례 간호 방법. 그래서 한 사람의 간호사가, 간호 제공자가 한 사람의 환자를 24시간 동안 보는 전인적인 간호죠. 이게 바로 사례 방법이죠. 그래서 그것과 전인적 간호를 하기 위한 그것과 또 효율성에 입각한 펑셔널을 합쳐 놓은 게 바로 팀 간호예요. 이거는 3번은 뭘까? 배정받은 환자의 간호에 대해 2번에서 퇴원까지 요게 굉장히 힌트죠. 2번에서 퇴원까지 1차 간호사가 1차 간호 방법이죠. 1차 간호사가 전 과정을 책임지는 거야. 간호 계획부터 네. 뭐 수행, 평가까지 다 책임지는 거죠. 하지만 1차 간호사가 24시간 붙어 있을 수 없으니까 1차 간호사 부재 시에는 1차 간호사가 수립해 놓은 간호 계획에 따라서 간호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전인 간호를 할 수가 있고 총체적 간호를 할 수가 있죠. 4번은 뭐예요? 병동의 지리적 구분에 따라서 2~3명의 간호요원이 팀을 구성하여 환자 간호를 제공한다. 뭘까? 모듈 간호겠죠. 그렇죠? 굉장히 경제적인, 팀 간호의 경제적인 방법이다. 그랬습니다. 네, 정답은 2번이에요. 12번. 의료법 시행규칙상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연장 보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0년간 보존해야 할 문서는 의료인의 의무 중에 기록과 보존의 의무가 있죠. 환자 명부 몇 년? 5년. 수술 기록과 진료 기록은 몇 년? 10년. 이게 정답이네요. 간호 기록은 5년. 검사 내용 및 검사 소견 기록은 5년.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아주 쉽죠. 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호 조직에서 인력 배치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여러분들 우리 그 인적 자원 관리에서 뭐예요? 네. 배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조직 전체 차원에서 상하 좌우의 모든 구성원들을 평등하게 배치한다. 이건 균형주의죠. 능력주의가 아니라. 네. 균형주의. 직무를 통하여 직원을 성장시키면서 상급자에 의한 개발뿐만 아니라 본인의 자아실현 의지를 고취한다. 이건 균형주의가 아니라 뭘까요? 인재 육성주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을 제공하며 평가된 실력과 업적에 대해 만족할 수 있도록 대우한다. 이게 능력주의예요. 정답은 4번이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능력과 성격 등의 면에서 최적의 지위에 배치하여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한다. 이게 바로 적재적소주의죠. 정답은 4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례를 들어서도 많이 출제가 되죠. 적재적소주의는. 그래서 뭐 응급실 간호사가 잘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신규 간호사가. 그래서 이 응급실 간호사가 굉장히 차분한 성격, 다이나믹하진 않지만 차분한 성격이래. 그럼 이 간호사한테 맞는 적재적소에다가 재배치를 해야 되겠죠. 수간호사는. 어디? 아주 찬찬하고 차분하고 이러면은 역동적인 응급실보다는 뭐 내과라든가 이런 게 맞겠죠. 이런 식으로 재배치를 하는 거. 이런 게 바로 적재적소주의에 해당이 되겠죠. 정답은 4번. 14번 간호조직 구조 중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이것도 여러 번 얘기했죠. 네, 비공식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계층, 부서 간의 권한 및 권한 및 책임, 의사소통의 경로를 분명하게 밝혀준대. 분명하게 밝혀주는 건 공식 조직이죠. 조직 구성도에 다 나와 있잖아. 다 외면화돼 있고 가시화돼 있으니까. 조직 구성원에게 구체적인 직무를 할당하며 지위와 신분 체계를 문서화한다. 공식화하죠. 또 공식 조직. 사회적 욕구에 의해 만들어진 자생적 조직으로 인간 상호관계를 바탕으로 한다. 요거네요. 정답은. 비공식 조직의 특징은 감정의 논리가 굉장히 지배적이고 인간관계에 핵심이 맞춰져 있고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되게 내면적이고 비가시적이야. 그러면서 굉장히 어때요? 자연 발생적으로
그리고 가입 탈퇴가 자유롭고 뭐 이런 특징들이 있죠.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 내 구성원들 간의 역할 관계를 인위적으로 구성된 거는 공식 조직이에요. 정답은 3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 카치 나왔네요. 카치가 제시한 관리자의 관리 기술 중 인간적 기술, 의사소통 잘하고 중재 잘하고 이래야 되는 중간 관리자죠. 그게 바로 어떤 거에 해당이 될까요? 네, 중간 관리자의 역할은 바로 인간적 기술인데 어떤 걸까? 바로 2번이네요. 조직 구성원과 원만하게 의사소통하고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능력. 사실은 제가 얘기했죠. 인간관리 기술은 최고 관리자, 밑에 실무 관리자 다 필요해. 다 필요하지만 가장 많이 필요한 사람이 중간 관리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답은 2번. 특정 분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방법,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뭐 장비 같은 거 잘 핸들링할 수 있고 실무적인 일을 잘 할 수 있는 지식이라든가 기술 이런 거 갖춰야 되는 건 실무적 능력이죠. 네. 실무적 기술. 그렇죠? 조직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고 각 부분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능력. 분석적 사고와 상황 판단을 통해 조직의 이해관계와 활동을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 얘는 최고 관리자의 개념적 기술. 이겠죠? 네, 정답은 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볼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직무 분석 방법은 요거 약간 헷갈리셨나요? 안 헷갈리셨죠? 자, 직무 분석이래요. 직무 분석이면 직무 관리겠네. 직무 관리는 어디에 해당될까? 기조, 인지통 중에서 바로 조직에 해당이 되죠. 조직 관리에 해당이 되겠죠? 직무 분석 담당자가 전체 작업 과정 동안 무작위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보통 우리 기본소에는 일정한 간격이라고 되어져 있어. 일정한 또는 무작위적 간격으로 관찰을 한대. 관찰. 이게 키포인트야. 관찰. 관찰해서 직무에 관한 정보를 얻는 방법이다. 이거는 작업 표본 방법이에요. 정답은 4번. 이제 요렇게만 나왔지만 사실은 우리가 기본 이론서에서 배웠던 내용은 이거예요. 근로자가 직접 작업을 하는 거를 관찰을 해. 관찰을 하고 그 근로자의 작업 시간과 비교를 해서 실제 그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 이 비율을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해 보는 거죠. 이게 바로 작업 표본 방법입니다. 관찰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정답은 4번이고 나머지 면접법, 설문지법, 중요사건 방법 요것도 다 직무 분석 방법에 해당이 되는 거죠. 네, 여기서 정답은 4번입니다. 17번. 간호법상 요거 여러분들 막판에 제가 간호법 그 핵심 특강 법령 핵심 특강에서 그대로 설명해 준 내용이 나왔어요. 간호법상 간호사의 임무에 해당하는 업무가 아닌 것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는 아니야. 이런 얘기 없었어요. 정답은 1번.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환자의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네, 이건 다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어. 그래서 이런 얘기도 했어, 제가. 여담으로. 간호 진단이라고 처음에 했다가 간호 판단 의사들이 또 막 뭐라고 해서 왜 니네가 진단을 내리냐 막 뭐라고 해서 또 약간 갈등의 소지가 생길까봐 간호 진단도 아니고 간호 판단이라고 고쳤다. 뭐 이런 얘기도 여담으로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항상 이제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정리해드리는 법령 특강은 꼭 들으셔야 돼요. 그대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내용에 빨간 걸로 표시까지 해놨잖아. 그치? 간호사의 업무 무엇이 있는지 다 설명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네. 법령 특강 꼭 들으셔야 돼요. 중요성을 아셨죠? 이번에. 자, 18번 볼게요.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 요소. 이것도 너무 쉽죠? 구성 요소만을 모두 고르면
지적 자극, 카리스마, 개별적 배려. 상황에 따른 보상은 뭐예요? 거래적 리더십이지. 여기에 플러스 뭐가 있죠? 영감적 동기부여. 이게 바로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 요소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3번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19번. 자, 우리 간호단위 관리에 감염 관리가 나왔어. 이 문제도 여러분들 잘 푸셨죠? 어렵지 않았죠? 활동성 결핵이면 여러분들 이제 이거를 구분을 해야 돼. 뭘 구분을 해야 되느냐? 비말전파주의와 공기전파주의를 구분을 해야 돼. 얘가 더 위중하죠. 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 입자가, 감염을 일으키는 미세 입자가 취약한 숙주내로 침입해서 감염을 일으키는 걸 막고자 하는 게 공기전파주의야. 비말전파주의는 뭐예요? 얘는 5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큰 입자가 1m 이내의 사람들에게 전파시키는 거를 막고자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비말전파주의는 어때요? 굳이 1인 격리할 필요 없어. 코호트 격리도 상황이 안 되면 안 해도 돼. 그럼 어떻게만 하면 돼요? 1m 밖으로 1m 이상의 거리만 두면 돼. 비말전파주의는. 그쵸? 근데 문제는 얘야. 공기전파주의는 반드시 1인 격리를 해야 돼요. 1인 격리하고 음압 격리하고 다 배웠죠? 어때? 그냥 마스크 안 돼. N95 마스크 써야 돼. 특수 마스크, N95 마스크 써야 되고 음압 격리, 1인 격리 또 반드시 시간별, 그러니까 1시간마다 6회에서 12회 공기 순환을 해야 돼. 출입문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클로즈 시켜야 돼. 이게 바로 공기전파주의잖아. 되게 중요하죠.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바로 활동성 결핵은 공기전파주의에 해당이 됩니다. 그쵸? 자, 봅시다. 음압격리실에 다른 세균성 이질 환자 함께 안 돼. 반드시 1인 격리를 해야 되고 음압격리를 해야 돼. 환자와의 거리가 1m 이내라서 간호사는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였다. 이건 말도 안 되고요. 격리실에서 간호사가 사용한 마스크를 병실 앞 복도에 비치된 일반 폐기물 용기에 버렸다. 왜 틀렸을까? 반드시 공기전파 주의에서는 사용한 여러 소모품들을 반드시 격리의료 폐기물에 버려야 돼. 격리의료 폐기물. 그래, 틀렸어요. 정답은 4번이죠. 사용할 수 있는 음압격리실이 없어서 다른 공간과 공기의 흐름이 연결되지 않는, 자, 음압격리실이 없대. 음압격리가 뭐예요? 외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 즉 뭐냐면 안의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여기 지금 굉장히 전염성이 높은 환자가 있단 말이야. 활동성 결핵 환자가. 그럼 이 환자의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외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게 음압격리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음압격리가 만약에 없다. 그렇다면 다른 공간과 공기 흐름이 연결이 안 되면 괜찮아요. 그렇죠? 그리고 1인실이래. 그럼 괜찮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하시면 돼요. 제가 강조했지만 공기전파주의하고 비말전파주의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되고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감염관리 문제가 해마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 감염관리 문제가 나온다. 그럼 항상 비말하고 공기전파주의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돼요. 이거 제가 문제 풀면서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네. 정답은 4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20번. 간호관리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주 기본적인 문제지. 기조인지통이에요. 기조인지통. 제가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 간호관리 오리엔테이션 할 때 강조했던 게 뭐냐면 기조인지통의 각각 하위 개념 꼭 알아두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획에는 어떤 관리가 있고 조직에 어떤 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인사에 어떤 관리, 지휘에 어떤 관리, 통제에 어떤 관리, 이 얘기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자, 조직의 목적, 철학을 정하고 예산을 계획하고 목표를 설정한대. 목표 설정한다 그럼 뭐예요? 기획 맞아. 이거 맞네요. 조직. 직무 내용을 편성하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 조직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 조직 맞아요.
성과를 측정하며 표준과 성과 간의 차이를 파악한다. 자, 표준과 성과 간의 차이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계획을 세워서 왜 이 계획을 이루지 못했는지, 이 계획을 성취하지 못했는지 근본 원인을 찾고 해야 되겠죠. 이건 바로 뭐예요? 통제죠. 인사가 아니라. 그렇죠? 통제.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갈등을 관리하고 협력을 강화한다. 동기부여, 리더십, 갈등 관리, 주장 행동 이런 거 다 뭐예요? 지휘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아요. 그 정답은 3번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성과를 측정하고 표준과 성과 간의 차이를 파악하고 질관리, 의료기관 질관리하고 이런 것들 다 뭐에 해당이 돼요? 통제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20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되게 쉬웠죠.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내년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은 내년엔 또 문항수도 늘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문항수도 늘고, 또 문항수가 느는 첫 해이기 때문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변화를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 준비를 하고 정석대로 준비한다면 어떤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이변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 맞닥뜨려서 다 해결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을 준비하실 분들은 차근차근 저와 함께 잘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시험 보신 분들은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것으로 문제풀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